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신남경기는 조선 숙종 15년, 18년 사이에 작가가 유배지에서 지었다고 하는 작품으로 한 가정에서 처척 간의 갈등과 암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가문소설로 숙종이 계비인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비로 맞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다 유배된 작가가 이를 풍자하여 흐려진 왕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지어진 설이 있다. 명나라 가정 연간 순천부에 유명한 인사가 있었는데 성은 유요, 이름은 현이라였다. 그는 개국공신 6기의 자손으로 사람됨이 현명하고 문장과 풍채가 일세에 추앙받아 나이 15세 때 실랑 차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부부의 금실이 좋아서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그는 소녀 때 과거에 급제하여 이부시랑 참지 정사에 이를 때 이름이 조야에 진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간신히 조정해 국권을 제멋대로 농당함으로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유효는 부인 최씨와 금술이 좋았으나 소생이 없어 근심하며 지나다가 늦게야 아들을 낳고 부인은 세상을 떠났다. 부인을 잃은 그는 인생무상을 느끼며 병을 빈자하고 사직한 후 한가로운 세월을 보냈다. 그에게는 성격이 유순하고 정숙한 누이가 있었는데 선비 두홍의 아내가 되어 고생하다가 늦게야 두홍이 벼슬을 하였다. 유경의 아들 이름은 연수라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성숙하고 매우 총명하여 10살 때 향시의 장원으로 뽑혔고 15세 때 장원급제하여 즉시 한림학사를 제수받았다. 유한림은 급제 후 성혼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기수가 없어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파라는 매파가 모든 매파들의 청거를 끝낸 후 입을 열었다. 말이 모두 다르니 제가 바른대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부귀한 곳을 구하면 엄승성댁 만한 곳이 없고 현철한 곳을 구하면 심성현의 사급사댁의 소저밖에 없으니 이 두 분 가운데 택하십시오. 부귀는 본디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어진 귀수를 택하려고 하오. 사급사는 진실로 강직한 인물인데 그 집에 소조가 있는 줄은 몰랐소. 사소조는 덕행과 용모가 출중합니다. 제 말씀을 못 믿겠다면 다시 알아보십시오 하며 돌아갔다. 유경이 두 부인과 상의하자 두 부인이 제안을 하였다. 사람의 덕행과 성질은 필법에 나타나니 사소조의 필체를 얻어보십시다. 묘회를 불러 우아함에 바치려면 관음차 사소조에게 짙도록 청탁하게 하십시다. 이튿날 묘회는 유경과 두 부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 화상을 가지고 사급사 댁으로 갔다. 소조의 모친은 전부터 불법에 신앙하였기 때문에 묘회를 반가워하며 오래 보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왔소.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승의 암자에 퇴락하여 금년에 준수하느라 댁에서와 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끝났으니 부인께 한 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불사를 위한 일이라면 어찌 수지를 아끼겠소. 비난한 집에 재물이 없어서 크게 시주하지 못했지만 청이라 함은 무엇이오. 소승이 청하려는 것은 댁에서 재물을 시주가 아니었고 소승에게는 금은 이상으로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궁금하니 말해보시오. 소승의 암자에 중승한 후에 어느 시주댁에서 관음화상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뒤에는 제명과 찬미의 글이 없는 것이 큰 의미니 대개소저가 금석 같은 친필로 찬물을 지어주십사 하고 청하러 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고맙소. 우리 집 아이가 비록 고급 신문에 통하나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을지 좌우간 시험삼아 물어봅시다. 시녀의 심부름을 받고 소조가 대령하였다. 소조를 본즉 용모가 아름답고 기이한 우아함이 실로 관음보살이 강림한 듯 황홀하였다.
소조와 무예의 인사가 끝난 후에 부인이 소조에게 물었다. 스님이 멀리 찾아와서 내 필체로 관음찬을 구하는데 내가 지을 수 있겠느냐? 소녀에게 지으라 하시더라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씹어 짓는 것은 여자로서 경계할 일이라고 하였으니 스님의 청이라도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이 또한 은근히 딸에게 권하고 싶어하는 눈치로 말했다. 내 재주가 미치지 못하면 하물 수 없지만 그 글은 보통의 자문과는 다르니 웬만하면 지어보는 것이 어떠냐. 나도 보고 싶구나. 이에 무예가 얼른 책포를 풀어 가는보살 화상을 펼침에 화폭 위에 바닷물결이 끝이 없었다. 그 가운데 외로운 정자가 있었는데 관음보살이 혼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고 어린 사내아이를 품에 안고 물결을 헤치고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그 그림을 본 소저가 머리를 가웃거리며 그제서야 더 사양치 않고 손을 정결히 씻은 후 족자에 벽을 걸어 모시고 분향을 배려하고 채피를 들고 앞으로 가서 관음차 120자를 쓰고 그 아래에 연호리를 정호, 은사, 백작서라고 서명하였다. 교회가 그 글의 뜻과 글씨 모양을 굳고 칭찬하고 유공댁으로 돌아왔다. 묘회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던 중 유공과 그 두 부인이 묘회가 들려주는 관음마상의 족자를 받으며 물었다. 그 소조에 자세히 보았소. 족자 속에 그린 관음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유공이 묘회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이 관음찬의 글과 글씨를 보니 그 재주와 덕행이 범인이 아니다 칭찬하여 머지않아 매파를 사가로 보내어 통혼을 부탁하였다. 사소조는 계곡공신의 사일청의 후예요. 사후영의 딸이었다. 후영은 본디 청령 강직한 조정의 소인배가 꺼려하셨으나 마침내 소인배 반란으로 운모하여 사후영의 대간에 영관으로 있었으므로 간신들의 농간을 분하게 여겨 여러 번 상소하여 간신들의 모해를 받고 귀양 갔다가 죽었다. 부인은 비분을 참고 소조를 애지중지 길렀다. 소조는 편모를 지성으로 받들어 봉양하며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딸이 성장하여 홍기가 되었으나 마땅할 사람이 없어 근심하던 중 매파가 찾아와 유시문중에서 귀덕의 소조와 혼인하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다. 부인은 이미 유알림의 덕행과 풍채의 뛰어남을 알고 있었으나 매파의 말만으로도 혼혼할 수 없어 병약을 핑계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온 매파가 사실대로 유공과 두 부인에게 보고하였다. 유공은 크게 실망하고 그 이튿날 유공이 직접 신상위원에 가서 지연을 찾아 정중한 중매를 부탁하였다. 부인이 허운을 받아 지연을 매우 기뻐하여 유공에게 상세히 일렀다. 유공과 매우 기뻐하여 곧 택일하고 혼례 준비를 시작하였다. 어느덧 기일이 되어 양가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예식을 이룰 때 봉양의 쌍을 이루었다. 이튿날부터 소조는 시부를 효성으로 받들고 남편을 즐겁게 섬기더니 유공이 우연히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함에 유공이 소생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누이 두 부인에게 길이 탄식하고 유연하였다. 현매는 나 죽은 후에 자주 왕래하여 가사를 주관하고 잘못이 없게 하라. 또 아들 한림의 손을 잡으며 너는 앞으로 가사를 고모와 상의하여 가연을 빛내도록 하라. 내 아내는 덕행과 식견이 높으니 가부를 부위로 삼지 않을 것이니 공경하고 화목하라.
며느리 사시에게도 너의 현부로서 요조성행을 탐복하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칭찬하고 엄묘한 자사로 별세하자. 한림 부부의 애통함은 비할 데가 없고 두 부인의 애통함이 극진하였다. 세월이 무르르듯 흘러 삼상에 마치고 한림은 직임에 나가니 황제가 종용하려 하였으나 수인이 배척하는 기제가 강격함으로 엄승상이 방해하여 제대로 승진도 못할 뿐 아니라 나이 30되도록 자녀가 없어 사시부인이 이를 근심하여 한림에게 멋진 여인을 취하기를 호소하니 한림이 허허 웃고서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였다. 소생이 없다 하여 어찌 처벌을 얻을 수가 있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첩이 비록 덕이 없어서 세속의 여자의 투기를 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두 부인이 사정을 잡히고 말하였다. 내 뜻은 가력하나 간부가 만일 너같이 현부의 간언을 청납하지 않으면 뉘우칠 테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두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매파가 와서 사부인에게 권하였다. 한 곳에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 부인이 바라고 있는 뜻을 마실까 합니다. 양반댁의 사람으로 성은 교요, 이름은 채란입니다. 조실부모하고 지금은 그의 형에게 의지하여 있는 방년 16세입니다. 다행히 벼슬 다니는 양반댁의 딸이라서 마땅하오. 부인은 한림에게 그 말을 전하고 한림이 허락을 받고 통원하여 교실을 둘째 부인으로 데려오니 그녀의 자색에 어느 누구도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부인만은 안색이 우울해지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두 부인은 사부인에게 말하였다. 둘째 사람은 마땅히 유승한 여자를 얻어야 할 것인데 잘못 택한 것 같다. 저토록 절세가인을 얻었으니 만일 저 여자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면 장차 집안이 평안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지금까지 절세가인이 반드시 간교롭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색이 곱다고 어찌 어질지 않으리까. 두 부인은 제3 새로 얻은 교시를 조심하라 이르고 돌아갔다. 한림은 교시의 처소에 백자장이라고 하고 12남매를 5명으로 시종을 들게 하였다. 교시는 총명 민첩하여 교활한 솜씨로 한림의 마음을 잘 맞추고 본부인 사씨도 잘 섬김으로 집안을 칭찬하여 맞이하였다. 머지않아 교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못할까 미리 염려하고 심랑하는 사람을 불러 온수를 모르니 잠시 맥을 짚어본 심랑은 여맥이입니다. 하고 이에 교시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생나가지 못하면 낫지 않은 일만 못하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탄식하고 있는 교시에게 심랑은 여맥을 남태로 변화시킨다는 술법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돌아왔다. 그 교시가 등남하여 한림은 본부인 사씨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교시에 대한 한림은 더욱 정이 두터워지고 이름을 장차 장지라고 하여 장중 보옥같이 여겼다. 더구나 본부인인 사씨는 정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때는 마침 봄날 사씨 부인은 시녀 6명과 함께 하온 정자에 이르렀다. 사씨 부인이 시녀에게 차를 명하고 교시를 청하려 할 때 바람결에 검은 꽃소리가 은은히 들려와 이상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검은 꽃소리가 맑아서 빛에 옥쟁반이 구르듯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부인은 좌우 시녀에게 어디서 누가 저렇게 검은 고를 잘 타느냐고 물었다. 저 검은 고 소리가 백자장에서 나는 성습입니다. 시녀가 사부인의 명을 받들고 찾아가 본즉 교시가 요리상을 풍부하게 차려놓고 한 사람의 미인과 마주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비가 들어와 부인에게 사술례를 구하자 사부인은 매우 못마땅히 여기고 교시를 불러 좋은 말로 훈계한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때 교시는 신당의 술법으로 상람하고 한림의 사랑을 두터워지자 신당과 더욱 친해져서 한림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신당이 소개해준 가량이란 사람을 백제당으로 불러 노래를 배웠다. 한림은 차츰 사부인과 멀어지고 교시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날도 한림이 조정에 나간 후 가량과 함께 술과 가곡을 즐기다가 사부인의 시비에 따라서 사부인이 있는 정자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부인은 넌지시 좋은 낯빛으로 맞이하여 자리에 앉힌 후 조용히 물었다. 교량의 심소에 있는 미인은 누구인가? 친정의 사촌 누이입니다. 교량은 거짓말을 했다. 사부인이 엄숙한 태조로 정색하며 말했다. 여자의 행실은 출가하면 시부모 봉형과 랑군을 섬기는 여가에 자녀를 엄숙히 교육하고 비복을 은혜로 부리는 것이 천직이 아닌가. 그런데 방종하게 음률과 노래로 소일을 하면 집안이 자연히 어지러우니 교량은 잘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제 집으로 보내되 이런 내 말을 고깝게 여기지 말게. 제가 배우지 못하여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제 부인의 훈계의 말씀을 들으니 명심하겠습니다. 사부인은 제삼 유료하고 오해하지 말도록 자상하게 말하고 그날이 지나도록 하원에서 꽃구경을 즐겼다. 하루는 한림이 조정에 돌아와 백제당에 들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래를 청하자 교시가 감기에 들렸다는 핑계로 딴청을 부렸다. 그대가 병을 핑계로 내 말을 거역하니 무슨 못마땅한 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제가 심심하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니 부인이 불러서 책망하기를 내가 요괴스럽고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한림을 혹하게 하니 다시 그런 행동과 노래를 하면 칼로 혀를 끊어 약을 넣어 벙어리를 만든다 하였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고충을 짐작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자 한림이 깜짝 놀라며 본부인 사시가 질투라도 생각하고 교시를 유료하였다. 실로 교시에게 여자의 정숙한 몸가짐을 바라는 심정은 충고하였는데 교시는 사시부의 충고를 오난을 품고 교묘한 말로 한림에게 참언을 대화를 빚어 말하였다. 이때 유한림은 친한벗의 소개로 남방인 동청이란 사람을 집에 두고 집안일을 보게 하였다. 동청은 영리하고 건사하였지만 그 친구는 동청의 감사함을 숨기고 한림에게 청구하니 동청은 민첩하게 한림의 비율을 잘 맞췄으므로 한림의 신입을 받아 큰 집 일을 맡아보고 중요한 가사를 거의 이름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동정의 태도를 본 사부인이 한림에게 들으는 말로 동청은 위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남의 풍설로 진부를 할 수 없고 믿는 친구의 추천을 받았으니 좋고 나쁜 것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요. 사부인은 남편의 한림의 태도가 못마땅하였다. 사실 한림으로서 사부인의 신임하는 정도는 전과 달라졌으며 첫 교시의 참소로 사부인의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줄은 사부인은 모르고 있었다. 동청 또한 사부인의 충고로 공연한 말이라고 못 들은 척했다. 첫 교시는 노골적으로 사부인에 참소하나 한림은 그저 모르는 척 집안에 내분이 없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마침내 질투가 불타게 된 교시는 무당 신랑을 불러 사부인을 모해할 계교를 물었다. 신랑이 교시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고 나니 그럼 지체 말고 빨리 해서 내 속을 편히하게 주게 염려 마십시오. 신랑은 신이 나서
사실을 음해하기 시작했다. 이때 마침 사시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어 10달이 지나 생남하여 한림에 이 나라 이름을 짓고 매우 기뻐하여 교시가 긴장을 타오르는 듯 어쩔 줄 몰랐다. 교시의 심랑을 불러 사실을 음해할 비방을 재촉하였다. 심랑은 요물을 만들어 사면에 묶고 교시의 신복에 시비의 남매를 시켜 이리저리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루는 한림이 조정에 입번하였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교시의 소생 장지가 급한 병이라고 고여였다. 한림이 놀라 백제당으로 달려가 보니 교시가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 애가 후련히 발병하여 죽을 지경이니 병세가 체증이나 감기가 아니고 필경 집안에 누가 방해해서 일으킨 귀신의 발동이 아닌가 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한림이 교시를 위로하고 방에 가서 보니 과연 헛소리를 하고 가위에 눌리는 등 증세가 위급해 보였다. 한림도 차츰 교시의 말에 믿게 되고 사시 부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때 교시의 동청과 사통하고 있었으니 실로 한 쌍의 유학지물이었다. 그러한 것을 알 수 없는 한림은 장지의 병이 매우 침통하고 있을 때 교시마저 식음을 끊고 한림의 마음을 불안케 하였다. 하루는 부엌을 청소하다 괴이한 방해를 얻었다고 시비가 한림과 교시에게 보였다. 교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이윽고 울면서 말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모자를 이토록 모아하니 참으로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한림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일은 비록 간악하다만 집안에 의심할 사람이 없으니 불태워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시가 문득 생각난 듯 태도를 하다가 한림 말씀이 치당하십니다. 한림은 차츰 부인의 대접을 냉담하게 되었다. 이때 사급사댁의 모친의 위독한 기별을 받고 깜짝 놀라서 한림에게 모친의 병환이 중요하다 합니다. 지금 가뵙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되니 친정에 보내주십시오. 장모님의 병환이 위독하다 하시니 빨리 가시오. 나도 틈을 타서 한번 문안하겠소. 사부인은 이날을 데리고 서성현의 친정으로 갔다. 묘친의 병성을 유직하였으므로 사부인은 병간호하느라 시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연 수개월이 지났다. 이때 흉년이 들어 백성의 질고를 살피리라 황제의 명을 받고 한림은 사부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한림의 집을 떠난 후 교시와 동청은 꺼리낌 없이 행동하며 사부인을 없앨 계획을 짜고 있었다. 내게 냉진한 신복이 있는데 내 말이라면 잘 듣고 죄가 많으니 감쪽같이 해줄 것이오. 그런데 우선 사씨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얻어야겠는데 그게 어렵군요. 글쎄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요. 사씨의 시비의 설매가 우리 남매의 동생이니 그 애를 달래서 사씨의 보물을 훔쳐내게 하겠소. 이런 음모 후 남매를 설매를 찾아가 설득하여 교시에 열쇠 꼬너비를 주며 사씨의 소중한 보물을 꺼내오라 하니 설매는 부수상자를 열고 옥지안을 훔쳐다가 주고 그 내력을 고하였다. 이 옥지안은 사씨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교시는 기뻐하며 설매에게 후한 상금을 주고 동청과 함께 흉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때 마침 신성현의 친가에서 사급사 부인이 작고했다는 부고가 왔다. 간사스러운 교시는 12남매를 보내어 사부인을 위로하였다. 한편 한림은 산동지방에 이르러 남방지방의 냉진이라는 풍채가 매우 중매한 청년과 동행하게 되었다. 한림이 밤에 잘 때 그 청년의 속옷고름에 본 적이 있는 옥지안이 매어 있었다.
눈에 익은 옥지안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일찍이 서역 사람들에게 배워서 옥류를 좀 분별할 줄 아는데 자네가 가진 그 옥지안이 예사옥이 아닌 듯 하니 좀 구경시켜주게.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옷구름에서 끌러 한림에게 주었다. 자세히 보니 자기 부인 사씨 옥지안과 똑같아. 더욱 의심이 깊어졌으므로 청년에게 물었다. 참 좋은 보배로군. 그대는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가? 청년은 입을 열지 못했다. 자네가 그 옥지 안에 동신결을 맺은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 어찌 그동안 친해진 우정이라 하겠는가? 그러자 냉진이란 청년은 마지 못한 듯 정든 사람의 정보로만 알고 피우치 말아주게. 이것이 사랑하는 소저의 것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이들 두 길동무는 종일 통음하고 다음날 오후각기 이별하였다. 한림은 국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의심과 걱정으로 궁금한 마음을 가지며 사씨 부인에게 물었다. 당신 부친께서 내려주신 옥지안을 어떻게 간수하고 있소? 그대로 폐물상자에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왜 물으세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기로 궁금해서 보고자 하오. 사씨 부인은 시비에게 금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열어본즉 그 옥지안이 한 개만 보이지 않았다. 사씨 부인은 놀라 말하였다. 분명 이 상자 속에 넣어두었는데 웬일일까요? 그 옥지안의 행방을 한림께서 아십니까? 한림이 얼굴을 붉히고 자기가 남에게 주고서 나한테 묻는 건 무슨 심사요? 그때 두 부인이 오셨다고 시비가 고하였다. 집안에 큰 변이 생겨 고모님께 상의하러 가려던 중 참인데 잘 오셨습니다. 아니, 집안에 무슨 병이 생겼다고? 한림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두 부인은 멸색하고 그런 어리석은 의심을 하지 마라. 누가 옥주안을 도적질해낸 것이 분명하다. 고모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한림은 곧 시비들을 문초하나 아무도 고백하지 않으므로 사씨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았으니 기뻐하는 자는 교시뿐이었다. 이후 한림은 교시만을 사랑하고 교시만을 말을 듣고 사씨 부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때 두 부인이 사실을 누명을 벗겨주려고 하나 단서를 잡지 못하고 심중으로 교시의 관계라 생각하였다. 두 부인은 한림 집에 오래 머물기가 거북하므로 장사부 총관으로 부임하는 아들을 따라 장사로 가게 되니 한림에게 사씨의 억울함을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사부인을 찾았다. 사부인은 녹발을 으트른 채 얼굴이 상백하고 전신이 연약해져 옷 무게조차 이기지 못하는 듯 애처로웠다. 사부인은 고모님을 보고 반가워하며 이번에 고모님 댁에 연기하셔서 임지로 행차하심에 조첩이 조나에 나가서 마땅히 하직 인사를 올려야 하온데 몸이 망고에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므로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칠부 너무 의심하지 말고 조카의 총명이 되찾은 날까지 하늘의 운수로 여기고 과도하게 심사를 상하지 말게 하고 당부한 뒤 한림을 불러 엄숙히 훈계하였다. 구미의 집안에 질부를 의미하거나 혹 무슨 흉사를 보게 되거든 결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돌아옴을 기다려서 처리하도록 하라. 한림은 이 말을 찌푸리며 엎드려서 고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두 부인은 사실을 재산 부탁하고 갔다. 원수 같은 두 부인이 떠난 후 교시는 매우 기뻐하며 신랑과 남매를 등을 계획을 세워 사실을 없애기로 진행하고 있었다. 교시는 사실을 내쫓기 위하여 그의 아들 장지를 죽이기로 하고 사실을 시비에 춘방을 시켜 약을 다리게 한 후 독약을 섞었다. 아들 장지는 약을 먹자마자 즉사하니 한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것을 본 교시는 대성통곡을 하며
한림이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나도 죽어버리고 말겠나이다 하였다. 한림은 교실을 위로하고 시녀를 엄형으로 추궁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사실을 사당 앞에 하직하게 하며 대문 밖으로 내쫓고 사시에게 모두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유모가 사시의 소생 이나를 데리고 나오자 사시 부인을 받아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너는 내 생각 말고 잘 있거라. 서로 죽더라도 하생하여 미진한 인행을 후생에게 다시 만나 모자의 연분을 택히 바란다 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나를 유모에게 돌려주고 가마에 오른 후 이나의 장례를 수없이 당부하고 하인 하나만 데리고 떠났다. 이때 교시와 그의 신복 시비들은 저희들의 세상을 만난 듯 기뻐하였다. 유알림의 집에서 쫓겨난 사시는 신성현의 집에 가지 않고 묘소로 가 시부모 묘전에 수관초공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 교시는 사치가 친정으로 가지 않고 묘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안이 염려되어 동청과 상의하여 땡진의 첩으로 삼으려고 사시를 납치해 오기로 하고 두 부인의 필법으로 모방하여 사시에게 보냈다. 땡진은 사신의 유괴할 인부들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서 화촉을 갖추고 있었다. 하루는 사부인이 창가에 앉아 배를 짜고 있을 때 물안드립니다. 이 댁에 유할림의 부인 사조조가 계신 댁입니까? 노복이 나가 그렇다고 하니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서울 두 총관 댁 부인이 전가를 받고 왔다는 그들의 평지에 사씨에게 전해 주었다. 선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위로해 왔는데 이제 떠나게 되니 한양 두 부인 댁으로 가면 마음이 편할지도 마음이 더욱 커져날 것이니 내 신세가 처량하다. 그런 생각 중 호련히 잠이 와서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전에 부리던 시비가 와서 유공이 부리시다가 따라가니 생신 모습과 조금 변하는 시부모님 수라에 앉히고 무예하고 유려하고 오늘 너를 불러가겠다는 두 부인의 편지는 가짜다. 속지 말거라. 글씨의 자획을 다시 자세히 보면 유저 편지임을 알 것이니 속지 말거라. 사시는 시부유공에 울면서 대답하되 두 부인께서 부르시더라도 어찌 묘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오래 머물지 말고 더구나 자부에겐 7년째에게 운수이니 남방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 빨리 피신하거라. 외롭고 약한 여자의 몸이 어찌 7년 동안이나 사고무치한 타향에서 유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겪을 기륭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천수를 낸들 어찌 알겠느냐. 다만 일러두거니와 6년 후 4월 5일 배에 백진주에 매어 두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해 주거라. 이 말은 명심했다가 꼭 그렇게 해야 내 운수가 대통한다. 흐느껴 오는 사실 유모와 노복이 흔들어 깨웠다. 사시는 그 신기한 꿈 이야기를 하고 유공이 말한 대로 묘소를 떠나기로 하는데 두 총관으로부터 교자가 왔다는 노복의 말을 듣고 병의 핑계로 돌려본 후 장사배를 발견하고 딴방으로 길을 떠났다. 사시를 태운 배가 풍랑과 심한 물을 표류하니 서로 울고 서로 위로하며 표류하던 배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사시에 토사병이 급해져서 어느 집에 들렸다가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 다행히 그 집의 여자가 양순하여 사시의 병이 나아서 이별함에 주객의 정의가 헤어짐에 여간 슬퍼하지 않았다. 사시는 주인의 감사의 사례를 하고 양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를 주며 이것이 비록 미미하지만 그대로 손에 끼고서 나의 마음을 보내는 정을 잊지 말아요. 이 폐물은 부인이 먼 길을 가시는데 노비가 떨어졌을 때 기묘하실 텐데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사씨가 굳이 주었을 때 그 여자는 감사히 받았다. 이처럼 사씨는 천신만고 끝에 백기를 얻어서 장사에 거의 왔다는 풍랑에 밀려 배에서 내렸다. 사씨는 탄식하며 구차하게 내 인생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죽어서 옛날 사람처럼 꽃다운 이름이나 나타나자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다 하며 강으로 뛰어들려 할 때 유모가 놀라 애원하였다. 그럼 저희들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죄로 죽는단 말이냐?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신신당부한 뒤에 나무 껍질을 깎고 글씨로 모년, 모월, 모씨, 사씨 종옥은 시가에서 쫓긴 몸이 되어 몸을 이 강물에 던졌다고 쓴 뒤 통곡을 하며 슬피 울매 유모가 유려하여 야광루에 올라서서 밤을 지내고 노상에 지칠 대로 지쳐 사씨는 유모 무릎에 기댄 채 꼬박꼬박 졸았다. 그때 비모상공간에 한 소녀가 와서 저희 낭랑께서 부인을 모셔오라는 분부로 왔습니다. 너희 낭랑이 누구시냐? 저와 함께 가시면 아실 겁니다. 소녀를 따라가니 고대광실 정각이 강가에 즐비하고 두 분의 낭랑이 황금교위에 앉아 사씨를 맞아 위로하며 매사를 힘써하며 50후에 이곳에 자연히 모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몸조심을 하라. 꿈을 깬 사씨는 소상강의 갯밭을 들어가니 꿈에 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한 묘당에 있어 황릉묘라 써 있었다. 묘 안에 들어가니 사방을 살펴보고 짐승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다. 사씨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죽을 생각을 하고 물에 빠지려 하니 호련히 황무의 묘문이 열리고 여성과 여동이 나타나서 부인이 또 고초를 당하고 물에 빠지려 하십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우리를 아는가? 소승은 동정호에 군산사에 있던 아까 비몽사몽간에 관음보사님이 나타나셔서 어진 사람이 환란을 만나 강물에 빠지려고 하니 구해주어라 하시니 급히 배를 지어 왔습니다.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라 존사의 고함을 받으니 실로 감격하나 존사의 암자를 몰고 가더라도 패가 될까 합니다. 부께서 지시로 모시러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 사람은 요동을 따라 동정회 가운데 군산사 이르러 험한 산길을 따라 수월함에 절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아침에야 잠을 깬 사씨는 불당에 올라 분양을 하고 눈에 들어 부처를 보니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준 백은관사의 화상이었다. 자연 놀라움과 슬픈 회포를 금할 수 없었다. 그 모양을 본 여승은 또 놀라며 부인의 말씀이 그러하실진데 신성현의 사급사 내 소저가 아니십니까? 스님은 어찌 제 신분을 아십니까? 소승은 저 관음상의 찬을 받아간 오함함의 모해입니다. 부인은 어찌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사씨는 유알림의 부인이 된 이후 전후 사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후 사씨는 수월하며 머물면서 전에 사부님의 현몽을 묘회에게 들려주었다. 사씨의 부인이 계속 수월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교시의 행실이 날로 간악해지고 한림이 조정에 입헌할 때에는 동청을 청하여 백자당에서 음란한 추행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알림이 출발하여 교실을 찾았으나 정당에는 없고 백자당에 있다는 대답이었다. 왜 여기서 자는 거요? 요즘 정당에서 자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잡니다. 그대 역시 그 방에 자면 몽사가 흉하던가. 한림은 도진이라는 지인을 내실로 불러 이 방에서 자면 흉몽을 꾸게 되니 무슨 악기의 장난이냐 고 물었다. 진이는 방 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비록 대단치 않으나 기운은 좋지 않소이다 하고 하인을 시켜 벽을 뜯고 방의 문을 몽인을 꺼내서 한림을 보았다. 한림이 대경실색하자 이것은 사람을 해치려 감이 아니고 오직 신첩이 한림의 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서 한 소용입니다. 한림은 그제서야 사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비록 악몽을 깬 듯한 스스로에 부끄러워하였다. 이러한 눈치를 챈 교씨는 동청과 깊은 방에서 한림을 해칠 생각을 상의하다 동청이 우연히 태상살 앞에서 한림이 쓴 글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였다. 하늘이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100년 가호를 되게 해줄 테이니 부인은 너무 걱정 말아요. 그게 정말이세요? 무슨 좋은 징조가 있나요? 이 글을 보니 엄송상을 간악소인이라고 비방하고 있으니 이 증거가 되는 글을 엄송상에게 보이면 엄송상이 황제께 올려서 엄형을 처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아, 좋아라. 동청이 유알림의 글을 엄송상에게 전하니 엄송상은 잘됐다는 듯이 그 글을 가지고 공중으로 들어가 황제께 알렸다. 황제가 그 글을 받아보시고 대대로 장차 극형을 처하려고 하였으나 가이대부 호연세가 상소하여 귀양사리로 감형하여 귀양의 길을 오르게 되니 교씨가 거짓 통곡을 하며 한림께서 먼 곳으로 고생길을 떠나시는데 첩이 어찌 떨어져서 홀로 살겠습니까? 한림을 따라가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흉지로 가서 생사를 기약하지 못하니 그대는 집을 잘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그리고 이나가 골격이 대범하니 잘 가르치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것이오. 어찌 재배를 앓고 나는 봉추와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부탁하오. 하며 먼 귀한 길을 떠났다. 그 동청은 엄수상의 세력을 진일한 형령으로 출세하여 부임하게 되니 교씨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별하였다. 기별을 받은 교씨는 매우 기뻐하며 사춘형이 죽어 시골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봉추와 인하와 신복 시비들만 데리고 길을 떠나 그들 탕아, 음녀를 서로 만나 저희들의 세상이라 기뻐하고 어쩔 줄 몰랐다. 이나는 온수의 자식인데 데리고 가서 무엇 하겠소. 동청이 말하자 옳게 여기고 시비설매를 시켜 어린 이나를 물속에 넣어 죽이도록 시켰다. 설매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강가의 숲에 숨겨두고 와서 거짓말로 교씨에게 고하였다. 아이를 물속에 넣었더니 물속에서 잠깐 들락날락하다가 가라앉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씨와 동청은 기뻐하며 육로로 진유현에 도임하였다. 한편 한림은 귀향길을 떠난 후에 자신의 가호를 깨닫고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이때부터 주야로 심화가 가슴을 태워 병에 눕게 되어 유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와서 현몽하기를 한림의 병이 유증하시니 이 물을 다쓰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물병을 마당에 놓고 호련히 떠나가 버렸다. 한림이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튿날 아침 노복이 뜰을 쓸다가 놀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뜨랑 마른 땅에 웬 물이 솟아날까? 참 이상하기도 하다. 이에 한림이 창을 열어보니 꿈의 노인이 물병을 놓고 간 자리에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한림은 꿈을 생각하고 물을 떠오라 하여 먹어보니 맛이 달고 시원하여 감로수처럼 좋았다. 그 후 한림의 병은 깨끗이 나았으며 그 지방 수투병이 근절되고 이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 음물을 학사천이라 하였다. 진유현에 도착한 동청은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황제께 상소하여 금은보화가 많은 곳으로 영전하게 되어 가게 되었다.
때마침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는 날이 한림도 사헌을 입어 친척에 있는 무창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길을 가다가 상사 땅에 지나게 되어 피곤하며 몸을 그늘에 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행차가 있어 자세히 본즉 간악한 동청이 행차가 있는 것이 알게 되었다. 아니 저놈이 어떻게 높은 벌스를 하고 이 지방을 행차할까? 저놈을 천하의 세도가 엄소상에게 아부하여 저런 출세를 하였구나. 분노를 느끼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때 맞은편 집에 여자 한 명이 나오다가 주점에 점심을 먹는 한림을 보고 놀라면서 물었다. 한림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자세히 보이니 다리만이 사시의 시녀 설매였다. 나는 은사를 입고 귀향을 불려서 황성에서 돌아가는 길이다만 너는 이곳에 어떻게 왔느냐? 그래, 그동안 집안은 평안하냐? 대감님, 이리 오세요. 설매는 그동안 모든 사실을 한림에게 고하였다. 선배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한참 말을 못하다가 한림이 비통한 안색으로 자초주정을 묻자 설매가 흐느끼며 울며 소비는 하늘을 속이고 주인을 저버린 죄가 천지에 가득하오니 한림께서 간대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난 일을 탓하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간 모든 일은 교시가 꾸민 관계였습니다. 한림께서 귀양 가시게 된 것도 동청과 교시가 엄승상에게 참소하여 꾸민 농간이었습니다. 선매의 팔뚝을 걷고 팔뚝에 악형에 당한 흉터를 내보이며 인하를 죽이던 경과에 대해서 말하였다. 다행히 너의 가력한 소행으로 인하가 살았다면 너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다. 밖에 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니 지체하면 의심받습니다. 떠나기 전에 급히 한 말씀 말하겠습니다. 어제 악주께서 들은 소식인데 부인께서 장사로 가시기다가 풍랑을 맞아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움으로 살아나셨다는 풍문도 있으니 한림께서 수소문하여 알아보십시오. 하고 설매는 교시의 행렬을 쫓아가다가 이에 교시가 이상히 여겨 설매를 데리고 시비에게 물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토록 늦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냐? 행주 땅에 귀양간 한림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시가 깜짝 놀라며 행차를 멈추게 하고 동청과 함께 선우책을 상의하니 동청 역시 대경실성하고 건장한 간졸 수십 명이 뽑아 한림의 목을 베게 명하였다.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본 설매는 목을 메고 죽고 말았다. 한림은 설매의 기막힌 소식을 듣고 악주에 이르러 강가를 배회하다 큰 소나무 껍질을 깎고 큰 글씨로 모년, 모월, 사시정옥은 이곳에 눈물을 뿌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라고 쓴 글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울다 정신을 차리고 사시의 넋이라도 위로하여 주기 위해 제문을 지으려 하자 장정 수십 명이 칼과 창을 가지고 들이닥쳐 말하였다. 유연수만 잡고 다른 사람은 상하지 말라. 한림은 놀라 뒷문으로 도망쳐서 방향 없이 허둥지둥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콧물이 가로놓였으므로 징태한란이 되어 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문득 패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와 소리 나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서 보니 오행이 하늘에서 물었다. 동정의 수월함에 사실을 보호하고 있던 무예가 하루는 부인 오늘 4월 보름인데 그 전에 하시던 말을 잊으셨나요? 소세와 인연을 끊는 사시는 그 중요한 4월 보름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예의 말을 듣고 백빈주의 배를 저어 가면서 슬픈 해포를 사로잡히게 되었다. 한림은 그 배를 향해 빨리 사람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하였다. 배를 졌던 모예가 백분주 묵가로 배를 데리고 가자
사씨가 말리면서 저 사람 음성이 남자인데 태워도 괜찮겠습니까? 목전에 죽을 사람을 어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배를 물가로 대니 한림이 배로 뛰어오르며 애원하였다. 도둑놈들이 쫓아오니 빨리 배를 저어주시오. 이리하여 한림이 위기에 모면하며 배 안에 사람을 보니 뜻밖에도 두 사람을 여자였다. 이때 배 안에 소복 단장한 젊은 여자가 한림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한림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내 사씨가 분명하지 않은가. 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뜻밖의 만난 부인에게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부인을 대하겠소. 이 사람 어리석음을 허물하시오. 남편의 이른 뉘우치는 말을 듣고 감사하며 한림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죽어도 어찌 눈을 감겠습니까? 하며 부인을 울고만 있었다. 서로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난 부부는 반갑기보다는 어린이나이의 생사로 새로운 슬픔에 사로잡혀 오열하였다. 수요람에 도착한 살림이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호구의 한을 벗었으나 의지할 곳이 없으니 무창으로 가서 약간의 전량을 수습하여 앞니를 정하여 한양으로 올라가서 가묘를 모시고 전제를 쌓고자 하니 부인이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 한림께서 저를 더럽다 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출고지인이 다시 입성하였는데 예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 모양이오. 내가 먼저 가서 묘를 모셔오고 다시 소식을 수소문한 후에 예를 갖추어 데려가리라 하며 한림은 변복을 하고 길을 떠났다. 한편 동청은 교실을 데리고 계림태수를 부임하여 신복 부하를 냉진을 시켜 행인을 물건을 약탈하는 것을 일삼았다. 교씨가 계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봉추가 병을 들어 죽음으로 어미의 정으로 번민하였다. 그러다 냉진이 한양에 와보니 엄수상의 세도가 이미 무너진 때였다. 이에 놀란 냉진은 화가 맺힐 것을 두려워하여 등고문을 올려서 동청의 행실을 고하니 법관이 황제께 알려 황제가 대노하시어 동청을 잡아 떼거리에 극형에 처하였다. 냉진은 후한 상금을 받고 교씨를 데리고 부부 행세를 하였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황제는 엄수상의 정당을 삭달하고 한림을 이부시랑으로 삼았고 과거를 실시하여 이제를 천하에 구하시니 사부인의 동생도 급제하여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한림이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 황제께 나아가니 황제가 기뻐하며 경의 뜻이 굳어서 특히 강섭에게 사문이 인심을 찰지게 바라오. 항공하옵니다. 어전을 하져가고 집에 돌아오니 비복들이 눈물을 흘며 맞았다. 신랑이 사당에 참배하고 고모 두 부인을 찾아 사죄하매 부인이 흐느끼며 울며 이 몸이 살았다가 현실에 다시 돌아옴을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저 죄를 100번 죽어도 부족하나 다행히 부부가 만났으니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때 사축관이 누님을 데려오겠다 하여 허락하고 강가에 마실 테니 먼저 가라 하였다. 사축관이 미리 편지를 보내고 동정호에 곤사섬에 이르니 사시 부인이 미리 기다렸다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묘의 스님께 사언하고 유시랑이 보내온 예물을 전하고 이별을 하게 되니 서로 매우 슬퍼하였다. 일행이 강가에 이르니 유시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곰수체장이 강변을 덮고 환영하는 사람이 물가에 정렬하였다. 시비가 새 의복을 사시에게 올림에 부인은 7년 동안 입었던 소복을 벗고 화복으로 입고 부부가 상봉하니 세상에 희한하게 경사하였다. 백길의 교황집에 이르니 비복들이 감격하여 사시를 맞이하였다. 사시 부인은 남편을 만났으나 아들 이나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신년을 맞으니 부인이 유시랑에게 수레하였다. 후전을 위하여 다시 승남의 길을 마련할까 합니다. 후전을 위하여
소시를 권하는 뜻을 고마우나 교녀로 인하여 집안이 어지러웠으니 어찌 다시 집안에 차빈을 들이겠소. 상공은 너무 고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사부인은 한림의 허락을 받아 노예에 실려 임낭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이때 얻어서 기르던 소년을 동생으로 데리고 왔다. 이때 소년이 먼저 유모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유모, 왜 나를 몰라보는 게야? 도련님! 이렇게 하여 사시모자가 상봉하였다. 한편 교씨는 냉진과 살다가 냉진이 도망하여 창기가 되었다는데 사시랑댁 사환이 술집에서 교씨를 보고 소식을 전하니 사부인도 교씨에 대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매파와 상의하여 교씨를 경축잔치에 청하기로 하니 교씨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만 하였다. 이때 유시랑은 오늘 이 즐거운 잔치에 여흥이 없으면 심심할까 합니다. 노상에서 명창을 얻어왔으니 한번 구경하시오. 교씨가 눈을 들어 자중을 보니 유연수의 문중의 일족이라 벼락맞은 듯 애걸하다가 유상서가 교녀의 비굴한 행동에 더욱 노하여 시동에게 엄명하여 교녀의 가슴을 칼로 찢고 해치고 심장을 꺼내라 하니 사부인이 시동을 만류시켜 부인의 공고를 감동하여 타살한 후에 동편 언덕에 잘 묻어주었다. 임씨가 유시문중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 3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옥골 송풍이었다. 천군가살 같았다. 또 유상서가 좌승상으로 영전하고 유소상 부부는 80여 세에 안양하고 임씨도 복록을 누리며 사시 부인을 모시며 안락한 세월을 보냈다. 이 내용은 구할자본 사시남정기 내용입니다.